저는 2003년부터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한 6년 동안 학술과 문화재 분야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로 기획취재부로 발령이 났어서 지금 토요일마다 배달되는 그 Y 섹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그 학술을 담당하는 동안 참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문제, 동해 문제, 간도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그리고 국내 교과서 문제, 좌편향 문제, 우편향 문제, 또 건국 60년 둘러싼 논란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참 능력에 비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던 미네르바 들어보셨죠? 예. 이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경제 지식에 대해서 통달하고, 어떤 또 경제학자들은 경제 스승, 경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려서 굉장히 전문 지식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30세에 무직자고, 공부도 제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짜집기 해서 가공을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 문제도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2003년도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지식 검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 검색 그때 문항수가 그때 이미 브리테니카 사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건 만문만답의 시대다. 어떤 지식이라도 누군가가 분명히 적시에 대답을 해주고 이래서 정말 좋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검증을 하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지식만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원하는 답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만약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07 영화에 나오는 악당 같은 사람이 있어서 조금씩 틀린 또는 때로는 많이 틀린 지식들을 다량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때 기사에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광우병과 미네르바에 같은 경우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관련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역사 관련 지식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역사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지 정말 모를 정도로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댓글 잘 안 다시죠? 여러분들은. 네, 그렇죠. 댓글 다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네르바처럼 바로 그런 짜깁기 지식, 그리고 어설픈 지식,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런 걸 짜깁기 해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쉽습니다. 얼핏 보면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습니다. 초딩, 중딩,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그러면 국사를 배우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입니다. 자, 최근에 금성교과서 문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 근현대사의 좌편향 교과서가 계속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이 금성교과서를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러다가는 진짜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정말 좌편향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 학년 학생이 대략 전국에 140만 명 정도입니다. 140만 명. 그런데
이 근현대사, 정확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입니다. 이것은 국사를 배우고 특정 학생들이 선택한 학생들이 심화학습으로 선택을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따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심화학습 과목입니다. 근데 근현대사 교과서를 산 학생들, 작년에 이 학생들이 3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40만 명 중에 34만 명이면은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반수라고 해도 8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수에 비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찻잔 속에 폭풍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크겠죠. 그런데 그만큼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필수로 전부 다 20문제 학력고사 때 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금 현재 이거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요. 재작년에 5월 22일 날, 재작년 5월 22일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입학처장들이 모였습니다. 국사 과목을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인문계열 입시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인문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국사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국사를 수능에서 안 보고 공부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예,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 말고도 뭐 숱하게 많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K대학교 한 사학과의 교수님이 1학년 학생들한테 한국사 강의를 가르치는데 중간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 북경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북경 출장 갔다 오니까 다음 주는 휴강이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벌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베이징은 안 가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으라고 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 이거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개념이 헷갈리는 것이 학생들이 제대로 국사 공부를 안 하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2007년 5월에 그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합의를 한 부분은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3학년 된 학생이 2010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금 작년에 수능을 막 본 학생들은 국사를 안 봐도 되는데 이제 3학년 된 학생들은 수능의 국사 과목을 꼭 봐야지 주요 대학의 인문계학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대 인문계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사를 은식 과목으로 꼭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공부를 안 하고 사학과에 들어가서 참 곤혹스럽겠죠. 이런 그 이후로 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대학은 더 늘어갈 것으로 이제 그런 추세인데요. 2004학년도까지 입시에서, 그러니까 2003학년도에 치른 수능이죠. 인문자연계의 공통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2005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고3이 되면서 그런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은 아예 안 봅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은 안 봐도 된다. 왜 그러냐? 인적자원부가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을 배우는 교육과정을 자기 적성과 특기에 맞는 과목을 배우는 선택 중심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학생들 적성과 특기에 안 맞으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과목이면 몰라도 국사인데요. 자,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이걸 국사가 반드시 한국사이면은 배우고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과목, 적성과 특기에 맞게 안 맞으면 안 배워도 되는 그런 다른 과목들 중에 하나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복잡하고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것도 얼마나 또 어려운 또 뭐 책 이름 또 사건 이름 연대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주연 문장 전산고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인문계 학생의 46.8%가 8%가 국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 이상이 국사를 공부 안 하고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더 줄어서 22%, 4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는 자연계 학생은 아예 국사 공부를 안 하고 인문계 학생의 22%니까 10명 중에 1명만 국사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이 심각하다. 실제로 배우는 것도 1학년까지만 필수 과목으로 배우고 2, 3학년부터는 선택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그 자연계 2, 3학년한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나라 역사를 모르고 지질학과 가가지고 독도 생태 연구하고 나라 역사를 모르고 무슨 뭐 핵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번에는 국사책 지금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입니다. 혹시 국사책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국사책 여러분?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선사시대 나오고 삼국시대 나오고 통일신라 시대 또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가 나오고 조선 전후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가 나오려고 생각이 되시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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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장 한국사의 바른 이해, 제2장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의 형성, 그 다음에 제3장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해가지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근현대까지 정치사만 쭉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4장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경제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근현대까지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5장 사회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사회 가르치고 6장 민족 문화의 발달에서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문화를 쭉 가르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에서 시대를 쓰는 국사를 충실히 배운 학생들이 사학과에 가가지고 좀 전공에 맞게 배울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따로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할 때 이게 알맞는 것이지 국사에 대해서 체계가 전혀 거의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을 처음 만들 때 학자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대 구분이 갈까요?
예? 이게 지금 고등학생을 가르쳐본 교사들 얘기가 아니라 신입생들을 가르쳐본 한국사 전공 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한국사 전공 교수들이 신입생을 가르쳤다는 것은 한국사, 그러니까 국사학과를 선택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한테 그것도 겨울방학 지나고 3월달 돼가지고 첫 학기 가르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대학생들이요, 김유신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이 누가 먼저인지 모른답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런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국사 교과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면은 안창호 의사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학생들은 또 그 중에는 훌륭한 학생들도 있어서, 최근에 어떤 대학생인데, 대학교 군대 갔다 온 북학생인데, 이 학생이 윤봉길 의사의 전기를 자기가 써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근데 보기 상당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학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헷갈리고 있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수능에서 국사 과목이 필수가 아닌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또는 남북시대, 고려조선, 이 왕조사 흐름도 모르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그렇죠? 서울대조차. 그럼 수능에서 전부 다 필수로 보고 들어오게 하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서울대 학생들은 그럼 어떨까요? 올 2월 달에 퇴임을 하시고, 얼마 전에 여기서도 강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진 서울대 인문대학장 하시고, 국사학과 교수님은 국사 과목이 사회 탐구 영역에 포함돼서 여기저기 분산된 뒤부터 신입생들의 한국사 이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국사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역사 지식을 얻을까요? 물론 훌륭한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든가 상당히 여러 선생님들이 잘 쓰신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익지 않는 이상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사 지식을 얻는 것은 TV 사극과 인터넷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건 그런 굉장히 오류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맹모 단기라는 고사를 아시죠? 맹모 단기. 그 얘기가 나오는 책은 한나라 때 유향의 열려전이라는 책입니다. 열려전. 열려전입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는 열전인데 여자니까 여기다 여잘 넣어가지고 열여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자의 전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지식검색을 찾아보시면은 100이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맹자 어머니가 수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죠.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 매울열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나온 것이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11.6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아주 많은 답들이 미국이 김재규를 시켜서 저지른 음모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음모일 뿐이죠. 이것은 나중에 후세 또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김재규의 단독 범행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이 진실인 줄 알 겁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 앞으로 정말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틀린 답이 또 여기저기 퍼날라가지고 번지고 또 번지고, 그러다 보면은 3인성우란 말이 전 작년 그렇게 실감난 적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없는 호랑이, 나 호랑이 봤다고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큰일입니다, 이게. 예, 인터넷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V 사극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TV 사극 좋다. 그건 극이니까. 허구 요소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사보다 더 진실처럼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이 강연 하셨더라고요. 그 극작가 신범승 선생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습니다. 허구를 사극에 넣는 건 좋다. 그러나 포은 정몽주가 예를 들어서 1590 몇 년 몇 월 며칠에 선주교에서 조영규 이방원 부하인, 태종 이방원의 부하인 조영규한테 피살됐다. 이 사실만큼은 사극에서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사실만큼은.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된 사실 말고 그 공백을 채워나가는데 사극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사극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본을 지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KBS에서 했던 사극 대조영, 상당히 잘 만든 사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천문령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하고 싸울 때 그 주요 등장인물의 하나인 걸사비우가 전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근데 안 죽고 끝까지 살아납니다. 왜 그랬냐고 각각한테 제가 물은 거 아닙니다만 그때한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걸사비우가 죽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전을 노렸다. 이건 정도를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한 대왕세종은 이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충녕대군이 무슨 세자가 되기 전에 무슨 한길도로 귀향을 가고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엉터리가 많지만 그 사극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사실은 눈병이 나가지고 장님이 됐다. 수경이 됐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정을 가지고 정말 그 장님이 돼서까지 한글을 창제한 정말 그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너무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장애인협회에 관련된 분들인가 본데 한국일보에 하여튼 모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난 몰랐는데 세종대왕이 장애인인 걸 처음 알았다. 이제 긍질 가져야겠다.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장애인이셨으면은 그럼 어린 청강시국은 누가 써준 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극 좋다 그래. 그 신봉승 선생의 원칙이 깨진 것까지도 정말 용납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은 당신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만든 건 좋지만은 제발 드라마 시작할 때 아니면 끝날 때 이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라도 하나 넣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조목조목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사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국사를, 그리고 인터넷에서 왜곡된 정보를 받는 어린 학생들이 사극에서 세종대왕 눈 멀었다 이런 거나 보고 있게 되면은 역사와 소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역사고 어디까지 가공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알고 또 많이 찾아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가 인터넷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인터넷이 또 이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정보의 보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조선왕조실록 검색을 다 해보셨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조선왕조실록 전문이, 그러니까 태조실록부터 고종순종실록까지 번역문, 원문, 전문이 다 떠 있습니다. 이거에 90년대 중반만 해도 이걸 처음 개발했을 때는 그 CD 몇 장이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 몇백만 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 중에 한국사 전공자도 많았는데 주로 이제 좀 독사 CD를 좀 락을 풀어가지고 그때 많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완전히 다 공짜로 인터넷에 바다에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면 두 면을 털어가지고 한 재작년에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네티즌이 역사가와 똑같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준 선생이 보는 자료하고 제가 보는 자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다 인터넷에 올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몇 개만 치면은 거기서 완벽하게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무슨 일반 한문을 잘 모르고 좀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던 작가들이 사극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금, 중종 때 은희어로 유명했던 대장금, 장금 쳐보면 쭉 나옵니다. 조금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만든 게 대장금이고,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왜? 연산군 때 그 공길 쳐보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냥 연산군한테 노노의 한 구절을 읊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네? 임금은 임금다 되고 신한 신하대 같아야 되는데 광대인데. 그래서 쫓겨나 귀양을 갑니다. 그 한 대목 가지고 살을 붙여서 만든 게 왕의 남자입니다. 영화.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들이 어떤 사료를 찾아내고 상상력을 붙일 그런 기회가 굉장히 커지고, 또 시청자들도 딱 보고 금방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역사 왜곡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사극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용하게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죠. 찾아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조 몇 년 10월에 이런 기록이 있다. 딱 썼는데 바로 그 다음날 독자 댓글이 붙었습니다. 어떤 댓글이냐면은 그게 윤 10월인데 왜 윤자를 빼셨어요? 찾아보니까 윤자가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기사를 쓰다 보니까 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나 보는 사료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사에.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네티즌, 그리고 히스토리언 붙여가지고 했더니 네스토리안. 그래서 이제는 네스토리안의 시대다라고 신문기사에 크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신기할 거 없습니다. 이게 방송하고 신문에 처음 나온 말은 무슨 말이든지 거기다 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것은 그러니까 그 경교 있잖아요. 네스토리우스 교도. 그런 거하고 스펠링이 똑같이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반인들이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여기다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옛날에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아시죠? 그 한 30권짜리. 인터넷에서 공짜로 지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포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한테만 백점엠파스.com. 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전 분량과 그리고 브리테니카 사전도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판 브리테니카 사전도. 의외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에서 안 뜨는 한자가 많다 보니까 한자에 좀 오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 좀 많은 거 아니고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역사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사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전후 맥락이 있어야 되죠. 전후 맥락. 아니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조 때 연구한 사람이면 선조 일령부터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아 이러고 해가지고 아 여기서 이런 거는 이랬구나 한 게 나오는데 그냥 검색해서 그 부분만 딱 집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조실록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전사한 다음에 장계를 올려가지고 선조임금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조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금 날이 늦었으니 내일 의논하도록 하라. 그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전사를 굉장히 귀찮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근데 그 쭉 앞뒤를 읽어보면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종처럼 실록에 기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 거죠. 심플 아니면은 뭐 깊은 표정으로 이런 말이 다 생략되고 절차에 따라서 내일 의논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가장 또 당혹스러운 사례가 뭐냐 하면 고종 순종실록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늦게 다 공개가 된 건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왜냐?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쏜 다음에 황태자 영친왕이겠죠. 거기서는 그 순종임금은 아들이 없었으니까 동생이 황태자였습니다. 황태자가 순종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등공께서 우리나라의 흉수에 쓰러졌습니다. 흉수.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종실록 마지막 기사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요.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일본 황제께 나라를 맡기고자 하오니 신민들은 동요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정말 이거 왜곡인가 이거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여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실린 것은 다 왜곡은 아니고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전후 맥락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례다. 왜냐하면 고종실록하고 순종실록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편찬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료만 실고 불리한 사료는 다 뺐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흉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영친왕이 아직 그 사태의 전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식 기록은 다 일본 통감부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순종 황제 역시 그렇게 마지막에 경술국시 때 포검을 내린 건 역시 그 의례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담긴 사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단장취, 장만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뜻만 뽑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그런 가짜 지식이 넘치는 반면 좋은 지식도 있지만은 이용하기에 따라서 좀 위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면요, 뭐 조선왕조의 무슨 괴짜들, 조선왕조의 무슨 사랑 이야기, 조선왕조의 무슨 졸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쓰는 걸 졸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유독 조선왕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 검색이 잘 되니까요. 예. 이건 누가 주제를 하나 택해가지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좋은 책도 있고, 대충 쓴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목석은 구분을 해야죠.
자,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TV 사극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사극 하여튼간에 부모님들이 또 사극을 보는 그 학생들을 많이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이죠. 사극이라도 보면 좀 낫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극이라도 보면 좀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영향마저 인터넷과 또 TV 사극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상태에서 2006년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조금이라도 좀 국사 시험을 부활시키려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입사에도 반영을 좀 시키고 입사 성적에도 참 고육지책이죠. 이런 걸 왜 만듭니까? 국사 교육을 제대로 하면 전혀 만들 필요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1회 2006년 11월에 제1회 이 시험의 채점 결과가 문제 수준이 중고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점을 70점으로 했어요. 70점. 15,395명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7,949명이 70점이 안 돼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51.6%죠. 이런 상황에서 2003년 이후 그러니까 제가 학술 담당을 맡은 이후 상황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가지고 고대사 왜곡을 나서고 중국이 이 동북공정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구려 발해는 이미 60년대부터 중국은 자국사를 편입을 했습니다. 발해는요. 1960년대 나온 중국 전사 뭐 그런 중국 교과서들의 당나라 얘기 쭉 하다가 뭐 곁다리를 끼듯 발해 장을 뒤에 두고 했습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고 8권짜리 1980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도 발해가 중국 영역, 그러니까 당나라의 지방 정권인 것처럼 해놨습니다. 지금 상경 용천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같은 데 가보면요. 발해라고 안 씁니다. 당발해입니다. 당발해. 그죠? 당발해가 뭐죠? 그러니까 당나라 부속 발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이런 왜곡을 해왔습니다. 설사 양보해가지고 발해가 지금 뭐 중국부에 있었으니까 중국사에 다를 수도 있다 해도 100번 양보해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무리한 해석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직전에 나온 중국 책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마치 백제 신라 역시 중국의 지방정권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동북공정 얘기하면 정작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하나만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은 역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전체가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려는 그런 장기 포석의 일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5개년 계획이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2월에 사실상 끝났는데 하도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정부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삼으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후퇴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동북삼성 자기들 말로 동북삼성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만주의 고구려 유적지에서 이게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얘기를 좀 일부 빼고 그리고 교과서에 안 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교육과정 교과서에 안 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안시 박물관에 가면요. 박물관에 들어가는 순간 표지석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 중에 하나다.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이게 스mus을 뿐이지 결코 이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언제고 교과서를 만약에 개정하는 순간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잊어버리기만 기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 교과서 왜곡. 사실은 일본은 중국에 비하면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교과서 같은 거는요. 그 후쇼사 새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그 극우 교과서는 아직까지 실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양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그러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 양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최근에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일회담 관련해서 35,000쪽에 달하는 한국 측문서를 전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요. 지금까지 한일회담에서 독도를 어떻게 했는가? 김종필 씨가 무슨 독도를 폭파해버리자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면밀히 추적을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도의 외교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독도를 폭발해버리자. 일본은 이거를 그때부터 일관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 했는데 그건 재판소 가져가냐 폭파해버리자. 그래? 폭파? 아니면 제3국 조정론도 얘기했습니다. 그때 JP가. 그때 40살도 안 됐을 텐데. 그래? 제3국 조정론? 이러면서 일본은 일관된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싹 빼버렸습니다. 전혀 논의를 안 하는, 사실상 논의를 안 하는 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전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독도 문제를 들고 난리를 쳐도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유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일단 이건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저렇게 좀 도발을 하고 역사적인 문제로 계속 나가면은 한일 양국의 미래에 좋지 않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2003년 이후에 이런 복잡하고 정말 국력이 아무리 신장이 됐다고 해도 주변 4대 강국에 비하면 턱없이 약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사를 배우지 않고 자라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의 동량에 대해서 진출해가지고 독도 문제를 논의하고 동북공정 문제를 논의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사교육 강화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7개 사립대가 국사 과목을 필수로 지정을 하자고 합의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같이 전부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옛날보다는 나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한데요. 사실상 근현대사 부분이 선택 과목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세기까지 나가는데도 잘 안 배우게 된다는 거죠. 뒤까지 진도를 잘 안 나갑니다. 왜냐? 근현대사에서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국사에서는 전문대까지만 가르치게 됐다. 그러면 근현대사 배우는 학생들은 그건 또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역사를 전공하지 않고도 이제 같은 사탐으로 되다 보니까
사회를 전공하거나 지리를 전공한 이런 교사들이 단기간 잠깐 교육을 받고 곧바로 이제 국사를 가르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행시, 외시, 사시 이런 각종 고시에서 국사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국사를 모르고 법관이 되고 외교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국가의 역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외교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외교부 관리하다가 중국과 무슨 동북공정 문제 같은 건 다 해결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가 지리를 좋아해서 지리를 선택하고, 물리를 좋아해서 물리를 선택하고, 음악 좋아해서 음악 선택하고,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국사는 일단 배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탈민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탈민족을 얘기하는 사람들에도.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좌파에도 민족주의가 있고 우파에도 민족주의가 있고, 좌파에도 탈민족주의가 있고 우파에도 탈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탈민족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좌우가 좀 통합돼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국사는 해체돼야 된다. 국사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일 민족사로서의 국사는 학문이 아니다. 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좀 넓은 시야에서 역사를 봐야지 역사가 제대로 보인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현실에서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국사뿐이 아니고 세계사도 문제입니다. 세계사도 역시 선택 과목이 되다 보니까 중세가 어떻게 되고 르네상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학생들이 국사도 모르는데 외국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외국 나가서 다 어떻게 현지 전문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사를 배낭여행을 통해서 배웁니까? 요즘 학생들은 참 문제입니다. 국사 해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민족을 얘기하고 있는데 민족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탈민족을 하겠습니까? 일단 민족을 알아야 탈민족을 하게 되고 정반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념 문제가 또 국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문제, 사실은 전체 학생들의 8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죠. 문제는 근현대사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학자들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 해석이 다른 문제인데,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정말 놀랄 정도로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쓴 것이 맞습니다. 저 여러 번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특정 학자들이 그런 자기 이념에 따라서 얼마나 책을 쓰고 수 있고 연구서를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특정 이념에 입각한 책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로 작년 한 해 시끄러웠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그 좌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각 고등학교에 파견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념이 중립적인 분들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우편향을 좀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좌편향 교과서를 가르치고 우편향 교육을 따로 하면은 좀 중립이 될까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하는 학생들한테 참 어떻게 보면은
못할 짓이죠. 이것은 실험용 동물도 아니고 학생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국사교과서 그리고 중립적인 근현대사 교과서를 제대로 된 커리큘럼에 통해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무리수가 나오고 연대 헷갈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을 또 하나 만들고 교과서 무슨 수정하자 채택하지 말자 얘기가 나오고 또 우파 분들이 또 고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또 교육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 교육과정에서는 제발 제대로 된 교육과정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우연하게 제가 학술 기자를 맡게 된 그 시기가 바로 국사교육이 제대로 안 된 시기이면서 동북공정, 독도 문제 이런 역사 문제, 주변국가 역사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참 역사 공부를 한 학생들이 참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이념적인 문제인데요. 정작 근현대사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근현대사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2006년 11월에 제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문항별 수험생 반응률, 오답률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제가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시대별 문제 성격별로요. 근데 물론 이것은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제일 잘 맞춘 부분이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17세기, 19세기 전반. 한 80% 정답률이. 그런데 19세기 후반 개항기부터 광복 이후에 해당하는 문제는 50%입니다. 반타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현대사를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의식화가 된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념으로 편향되는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미네르바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잘 아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댓글이라든가 무슨 게시판들 같은데 현대사를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한나라 보고 이 친일파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무슨 제가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사편찬위원장이 역시 근현대사 전공자인 유영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선사시대 정답률은 높습니다. 옛날에 수학 정석 같은 경우에 집합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잘하고 성문영 같은 경우에 부정사를 또 학생들이 다 잘하고 그런 것처럼 선사시대는 주로 다 맞습니다. 앞부분이니까요. 공부 좀 하다가 뒷부분까지 가기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뒷부분을 가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홀히 한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년. 역사학자들은 50년.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역사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1959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미군정, 또 제1공화국, 6.25, 그리고 이승만정권까지 역사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는 잘 안 하죠. 역사학의 범주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의 직접적인 연장선이 우리의 현재인데 그걸 잘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한 10년, 20년 전의 일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책이 역사책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뭐 IMF, 뭐 그 전에 OECD, 뭐 문민정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뭐 87년 뭐 6월 항쟁, 뭐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뭐 3조 호황 이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물론 한 뭐 광주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까지는 좀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그때 동북공정이 한참 따라서 고구려 발해 관련 문제를 정답률을 해봤는데 이 고대사 정체 정답률보다 6%포인트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으로 굉장히 고구려사에 대해서 관심이 촉발된 줄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냥 관심, 흥미에 그쳤을 뿐이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삼국의 정치적 발전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좀 각국 색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고 뭐 일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독도 문제도 그런데요. 그 책 한번 찾아봤습니다. 독도 문제가 어디 나오나 교과서에서. 근데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104페이지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숙종 때 안용봉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곳을 침범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19세기 말에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서 군을 선치해서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했다까지만 나오고 정작 그 이후에 20세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900년도에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가지고 섭도를 대한제국 영토라고 선언을 합니다. 대한제국이. 그로부터 이제 일본 시네마현 지방정부의 관보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관보에 5년이 지난 1905년에 독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편입을 합니다. 이건 1900년도에 이미 대한제국 칙령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문제, 동북공정 문제 사실은 흥분만 했을 뿐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드물지 않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역사를 전반적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되 근현대사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럼 언론에서는 뭘 했냐?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동북공정 문제나 독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때 평소에 쓰면요. 잘 또 안 보세요. 독자분들이 잘 안 보시고 그럼 막상 문제가 터지면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회사에서도 상부의 데스크분들이 너 이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여태까지 뭐 했냐? 계속 평소에 썼는데 안 봐서 그렇죠. 안 봐서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독도 문제 가지고 도면 쫙 펼쳐가지고 이제 물론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그 옛날 지도들까지 해가지고 쫙 썼습니다. 쫙 썼으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우리 언론은 문제가 터질 때만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런다. 나는 벌떼 기자인가 보다. 근데 또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렇게 해주는 것도 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계속 좀 간간히 쓰는데 평소에는 또 어떻게 또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신문이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은 뉴스로 이제 새로운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독도 문제 가지고 잠잠한데 지금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독도 시리즈 기획을 했다. 의미는 있지만은 가독성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고요. 이 문제도 참 이게 왜냐하면 역사 왜곡 문제는 또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동북공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 좀 와치를 하고 또 어떤 또 음모를 꾸미고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 연구회 그 전에 회장하시던 서글수 선생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서글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문제는 우리가 수도 서울 하나만 빼놓고 다 점령한다거나 마찬가지다. 수도 서울 하나라는 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중국 교과서는 아직 교과서만 바꾸면 완전히 다 되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죠. 좀 과장스럽다는 얘기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간에 계속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계속 또 쓰다 보면은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 또 독자분들이 또 맨날 읽어가지고 읽어먹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찾기가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언론, 일부 방송들은 사실 다 나온 얘기 가지고 북경특파원이 새로 나온 얘기로 오인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방송을 해가지고 또 다시 폭발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왜곡이고 어디까지가 문제점인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안창호 선수하고 안중근 의사 덕분을 못하고 김유신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뭘 교육하겠습니까? 그냥 고구려만 띄어서 교육하거나 독도만 띄어서 교육합니까? 일단 관심조차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사교육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독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일단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만약에 우리 이렇게 국사교육을 받는 그런 젊은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하고 만났습니다. 토론을 벌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서 별 관심이 없지만 잘 아는 학생들이 만났다고 치면은 쿠릴열도 무슨 조어도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아는 학생들하고 만났다고 치고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일본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아니 왜 그러냐? 이거 1905년 시마네현입니다. 이거 자꾸 헷갈리면 시네마가 아니고 시마네현에서 1905년에 우리 영토를 편입했다. 아니 원래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 아니야 우리 편입했어. 이렇게 되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 좀 아는 학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조 50페이지 셋째 줄에 우리 땅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일본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 우산도라고 나오는데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가 있느냐? 야 그거는 지지만 13년 삼나라 우산도 독도 아니냐? 그럼 일본 학생이 이렇게 하겠죠. 우산도 그러니까 삼국사에 니네가 나오는 거는 우산도는 울릉도고 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 니네가 울릉도를 점령했죠. 언제 독도를 점령했냐? 그런가? 또 막힙니다. 이럴 때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과연 무슨 얘기가 있느냐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릉도와 우산도는 다 정동에 있다. 동해 동쪽에 있는데 동해 바다에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두 섬을 가르쳐서 신라 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료를 들이대면은 일본은 꼼짝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세종실록 제지 나올 그 당시에 그런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서야 나옵니다. 18세기 돼서 자료가 나오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된 자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탈민족을 얘기하는 어떤 분께서는, 이게 좌판 우판인지도 일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사실 독도는 일본 땅이더라. 무슨 소리야? 거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와서 그 고기잡이도 하고 그랬어. 그 불법 고기잡이 한 건데, 그러면은 그럼 고려시대 왜구가 우리나라 그 삼남을 약탈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삼남이 전부 다 일본 땅입니까? 학자조차도 이렇게 일본 논리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기사를 쓰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난 걸 기억하실 겁니다. 1951년에 일본이 총리 불영을 통해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에서 제외했다. 신문기사 본 기억이 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특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특종을 안 했으면은 정부가 발표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아서 총리가 와가지고 독도 문제다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외교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덮어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로 쓴 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아무리 독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리하다고 해도 세계 지도에 뭐 일본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되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지도를 사오셔가지고 그걸 봤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에 국경이 그어져 있고 독도라고 써져 있어야 될 때 다케시마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빠, 다케시마가 뭐예요? 그건 몰라도 된다. 이게 죽도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정도로 나온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좀 정보가 좀 적어가지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는데, 요즘엔 그건 당연히 한국 땅으로 나오는데 가끔 이제 좀 아는 척 하는 지도들이 무슨 분쟁 지역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쟁 지역이라는 거는 적어도 한쪽에 일방적인 그런 영유권 실질적인 점유가 없을 때 하는 얘기죠. 한쪽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간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인터넷에서 우리 떳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 그런 네티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렇게 현명하고 모든 동양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뇌물에 초연하고 그런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 같은 이런 활동하는 아주 고무적이죠. 세계 각 사이트나 세계 지도에 찾아내가지고 고치는데 또 힘을 쓰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미국의 3대 유수 출판사 지리교과서에 전부 동해를 병기를 했습니다. 큰 성과죠. 일본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단독이었는데 동해 일본의 병기가 꽤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해라고 그러는 건 너무 우리나라 중심적인 표현 같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코리안시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의 대부분의 지도에는 코리안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세기 한 중반부터 일본이 자꾸 로비를 하니까 그것이 재팬이즈시, 아니면 시 오브 재팬, 메허도 자뽕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전에는 코리안 시가 또 코리안 베이 그런 게 많았고요.
그 전에 오리엔탈 C라는 그게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6세기, 17세기 오리엔탈 C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국을 알아가지고 한국의 동쪽에 있는 해라고 했을까요? 한국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기보다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왕 이제 동해로 바꿔나가는 거 하여튼간에 또 뭐 코리안시 한국해 그러면 좀 혼선이 오겠죠. 그냥 전략적으로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또 그뿐이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세계 지리책 지도책을 보면은 압록강에 다 얄루리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외신 보다 보면은 김우치라고 하고, 뭐 인삼을 진생이라고 그런 거는 뭐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외국 역사 보도를 보면요, 조선 왕조를 차오시엔이라고 써놨어요. 중국 발음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해서, 뭐 정부 사업이 아니래도 우리가 또 외국 사람을 만나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왜냐면 민간 외교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만은, 한자 교육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나라 국사의 역사산지, 이게 국사도 제대로 안 배우면서 뭐 그걸 아는 학생들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한자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한자를 외국어로만 생각을 하고 한자가 우리말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느 정도 것 때야지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황당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스포츠 신문에서 나온 건데, 다 적으셨죠? 네. 예, 백장님 봤죠? 이게 다 한자를 제대로 안 배운 세대들이 이게 저지르는 건데, 이 신문 기자가 쓴 거예요. 스포츠 신문이지만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섭외. 섭외를. 저는 한 번 잘 못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시골에서 길을 지나가는데 공사 중이었습니다.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좌회하시오. 오른쪽으로 도는, 우회는 오른쪽으로 도는 거니까, 우회하시오는 좌회는 왼쪽으로 도는 건 줄 알고, 하여튼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이 삭막한 대학 생활을 좀 즐겁게 해봅시다. 삭막. 참 삭막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많이 틀리는데, 유래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유래로 써야 될 거를 유래로 해가지고 이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는 한자를 정말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얼마 전에 성균관대 저희 조선일보의 생활한자를 연재하시는 전광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속뜻
한자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도라고 나오면요,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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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정한 빛이 면 룩수의 어떤 면적의 어쩌고저쩌고 구성이 나오는데 그냥 비치는 정도다. 이렇게 쉽게 풀이한 사전인데요. 이거 어린이용으로 이 사전을 내니까 학부모들이 이제 이제 우리 애 갖다 주게 좀 이름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책을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애기 이름을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90%가 모른답니다. 애기 한자 이름을 부모가. 그러면 그 이름은 누가 준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국사에 한자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국사인데.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태종문화인데 전부 다 한자로 들어갔는데 좀 한자를 너무 모릅니다. 또 어떤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 공부해서 뭐하냐. 그 문맥으로 다 파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틀리는 거야. 문맥으로 대충 이해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심한 말은 뭐 못하고 그냥 그래도 한자를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럼 한자도 안 가르치고 역사도 안 가르치면 국어 시간에 도대체 뭘 배울까요? 그냥 은유법, 직유법, 이 시의 주제, 이 시의 작가는 호가 무엇일까요? 이런 좀 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 교육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좀 학술제가 떠나고 있지만은 역시 언론의 역할도 크다는 걸 저는 그리고 좀 더 그 책임 있게 기사를 쓰는 걸 항상 반성하면서 저 역시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교육상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리 출세해서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가고 특히 2003년에서 2006, 7년, 8년까지 때 학생들은 굉장히 어른들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념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제대로 뭘 가르쳐 치고 이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국사교육이 정상화가 되길 바라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여기에도 여러분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제분들 또 아들딸 손자 손녀분들한테도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좀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